짠! 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형 구독자 여러분. 문장입니다형의 인구경 정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마포구에 위치한 사적인 서점에 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주인공은 정지혜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하고요.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틈틈이 책도 써서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 사적인 서점이라는 이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 되게 다정하면서 되게 흥미롭다.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한 서점이 존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공간을 처음에 염두에 두시고 꾸리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점은 모두를 위한 서점이잖아요. 언제나 열려있고 영업시간에 가면 내가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서점인데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직접 골라주는 서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땡스북스라고 독립서점의 약간 원조 같은 홍대에 있는 땡스북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서점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손님한테 너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저희 서점의 그 톤 앤 매너가 건조한 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 저는 손님이 저한테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럴 때 너무 일하는 보람을 느껴서 그러면 내가 서점을 연다면 무조건 나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서점을 만들어야겠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만들게 되었고요. 공간을 꾸리면서는 아무래도 사적인 서점이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뭔가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고 사실은 저의 만족도를 제일 크게 신경 쓴 것 같아요. 저의 사적인 서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려진 저의 도피처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맞아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사적인 서점은 책을 구매하러 오는 서점은 아니고요. 저희는 책 처방 프로그램과 책 모임 프로그램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는 서점인데 책 처방 프로그램이 저희 서점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저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 책을 처방해서 드리는 프로그램이 책 처방 프로그램하고 책 모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얼리버드 나이트아울 북클럽이라든지 저희 서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책과 관련된 행사들을 사적인 서점 그 온라인 숍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용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약하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 안내를 드리고 그 시간에 오셔서 그 시간 앞뒤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점이에요. 그럼 책을 따로 판매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판매는 하는데 이제 책 처방 프로그램이랑 책 모임에 오셨을 때만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듣고 보니 어떻게 궁금해지긴 했는데 저희 책 처방도 그렇고 책 모임도 다 유료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용료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숍에서 손님 만나는 거 외에도 다른 서점, 지역 서점에 책 처방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기관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사실 사적인 서점은 공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서점인 게 그냥 제가 어딜 가서 거기서 책 처방을 진행하면 거기가 사적인 서점이 되는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움직이는 서점? 모임도 진행하고 책 처방도 하고 뭐 서점도 이제 운영하시고 또 작가로서 또 글도 쓰시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 좀 각각의 활동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점 혹은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저의 성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주변에서 자극추구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 불러온 제안 같기도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산책을 할 때도 갈림길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새로운 길로 가는 타입이고 그리고 카페를 가서도 무조건 거기에서만 하는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깊이 잘 못하고 좀 여러 가지를 같이 굴리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저한테는 이 직업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이 공간이 그 매개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뭔가 딱 고정적이어서 여기서 뭔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뭔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런 느낌의 서점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촬영을 너무
보통 이제 책 처방 프로그램을 하면 자기 어떤 고민들을 미리 좀, 신청서를 받아요. 신청서를 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네네. 우리 구경님부터 한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시죠. 날 것 그대로 어. 쓴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형 약간 그 슬픈 BGM 틀어줘야겠어요. 1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지, 구한다면 어떤 일을 할지 막막한 요즘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예기치 못한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진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불신,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이 이런 고민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기회를 빌어 책을 더 읽고 글도 열심히 써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업 작가의 길을 모색해볼까 하는 다소 이상적인 계획을 짜고 있기도 한데요. 요컨대 인생의 분기점에 선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약간 휘빨개진다. 전에 회사에서 음. 좀 상처가 많으셨나봐요. 잠깐만. 원래는 저희가 책 처방이 이렇게 사연을 미리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네. 대화를 이제 나누고 나서 책을 음. 골라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구경님이 이렇게 사연을 얘기해 주셨으면 회사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막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책이나 자주 읽는 책 취향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해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으니까 보내주신 사연만 듣고 제가 책을 골라봤는데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철학 에세이고요. 저희 약간 인생책 10권 안에 들어가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여기 보면 엄청 포스트잇도 많이 붙여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구경님 사연을 읽었을 때 일단 다음 직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연을 읽을 때 단어들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 예기치 않은 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시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내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전업 작가로서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인가 맞습니다.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럴 때 선택을 앞두고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책을 골랐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이 죽음을 앞둔 철학자와 의료 인류학자가 나눈 편지를 모은 책인데요. 편지글이기 때문에 되게 잘 읽히는데 미야노 마키코라는 분이 평생 우연이라는 주제를 연구해온 철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유방암에 걸렸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세미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메일을 보내요. 제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그 세미나를 담당자가 여기 같이 편지를 주고받은 의료 인류학자 그 이소노 마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내일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니까 언제 병세가 나빠질지 모르지만 제가 내일 교통사고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암 환자라는 것은 맞지만 그게 죽을 날을 받아놨다는 뜻은 아닌데 왜 미리 세미나를 취소하고 암 환자로서만 살려고 하냐라고 답장을 보낸 거죠. 와우. 근데 그걸 받고 이 미야노 마키코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철학자인 나의 정체성은 있고 암 환자로서만 내 인생을 생각했을까 해서 이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이분한테 나 당신이랑 너무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 당신이랑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우연에 대해서 불행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당신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주고받게 된 편지를 모은 책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계좌 이체가 안 돼. 제가 너무 좋아서 별표를 이렇게 많이 친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구경님에게 처방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정해야 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사건, 병이나 자연재해, 임신 같은 것들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연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는데 그렇다면 결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결정이란 혹은 그와 가까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선택이란 불확정성과 우연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늘 불확정한 것이 따라붙는 법인데 우리는 우리한테 선택을 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선택할래가 아니라 불확실한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나의 변화를 허용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니 선택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함으로써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고르고 결정한 끝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진짜 멋지네요. 말 그죠? 진짜 멋지네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을 때 이 책을 음. 읽었었는데요. 사적인 서점 시즌2를 마무리할 때였는데 이제 시즌2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끝내고 시즌3를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를 막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시즌2가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저희가 했었었는데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밖에 나와서 시즌3를 다시 나만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두 개를 고민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불확정성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럼 나는 밖에 나와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딪혀보고 싶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경님도 회사를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전업작가로 하시든 둘 다 불안하지만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변화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해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선택이란 고르고 결정한 끝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행위. 와우.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훨씬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일단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정성, 리스크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맞아요. 고민하고 이제 겁내하면서 하는 게 선택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얘기 듣고 보니 뭔가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정리가 되네요. 번아웃이 크게 오면서 왜 다 번아웃이야? 근래에 책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뭔가 마음을 돌보며 다시금 천천히 책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책, 그리고 좀 감각과 감성을 충분하게 자극하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 읽고 났을 때 어쩐지 세상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번아웃이 되게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극복하지? 뭐 예를 들면 그때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여행을 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행히 그래도 책은 좀 내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좋은 좀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책이 상황될지. 네. 제가 다현님을 위해서 고른 책은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라는 제목의 김달림 작가님의 에세이 산문집이고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시야가 일에만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인 정다현도 있고 직업인 정다현도 있고 여러 정다현이 있을 텐데 다른 건 다 사라지고 그 일하는 정다현만 남아서 다른 것들이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오는 게 저는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김달림 작가님의 이번 책은 부제가 한 시절 곁에 있어준 나의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의 책인데 한 시절 너무 슬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달림 작가님의 인생에서 어떤 시절마다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쓴 어떤 편지 같은 느낌의 책인데 이것도 땡기는데 저는 이제 김달림 작가님이 잘 바라보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달림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엄청 긍정적으로 막 퉁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에 막 빠져서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관찰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책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는 여길 봐라 저길 봐라라는 제목의 챕터고 달림 작가님의 할머니가 지금 되게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돼서 못 본 지 꽤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할머니가 이제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되게 오랜 시간 목발에 의지해서 걸으셔야 됐고 이후 60 넘어서부터는 이제 그냥 휠체어가 아니면 거동을 못 하시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선이 집 안에서 보는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바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작스럽게 내리기 시작한 한방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서 바깥을 본다고 얘기를 하세요. 할머니한테는 바깥 세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퇴원 후에 지내게 되셔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집이 이제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내려다보면 마을이 한눈에 보여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고개를 두리번거려도 딱히 뭐 예쁜 풍경이 없는 거예요. 뭐 나뭇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달림 작가님이 고개를 두리번거려도 산동네의 겨울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허무한 기분으로 큰 길을 구경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랫집에 차가 와 있네. 저 집 아들이 왔나 보다. 저기 새가 앉았다. 구름이 저리로 가네. 이런 거를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산책을 마치고 할머니를 보면서 달림 작가님이 들었던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할머니는 아랫집 마당도 보고 나무에 앉은 새도 보고 구름이 가는 것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할머니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에도 어쩌면 무언가를 보고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은 친구가 달림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10년 동안 집에서 누워 지낸 할머니를 돌본 적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할머니가 친구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한숨 자라였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숨 자라. 설거지를 하고 와도 한숨 자라. 뭐 한숨 자는 게 완벽통지약인 것처럼 맨날 한숨 자라라는 말만 했는데 그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이제 지나서 첫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잠에서 깬 아이를 이제 안고 어루다가 지쳐서 막 있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할머니 목소리가 한숨 자라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마음 편히 잠도 못 자고 있을 때였는데 그 할머니 말이 들려온 게 생각이 나서 잠을 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그 후로 틈틈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달림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달림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할머니의 여길 봐라 저길 봐라 라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본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므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예쁜 것, 눈부신 것, 아름다운 것,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보고 소중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글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할머니와의 한때 그리고 뭐 또 나의 어떤 생활을 지켜줬던 친구와의 한때 가족과의 한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보고 나면 저도 되게 잘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딱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잘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이 책을 딱 보면 잘 산다는 게 이런 건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족한테 전화 한 번 더 걸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먹고 산책 한 번 더 하는 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너무 애먼데 애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의 어떤 감각도 회복시켜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책을 다현님께 처방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살짝 눈물 살짝 찔끔 나왔거든요. 살짝 진짜.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서점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는지 독자분들에게 혹은 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분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끝인사도 같이 또 네. 해주시고. 네. 저는 요즘 서점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꼭 동네 서점에 와서 책을 사야지만 책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럴 때 동네 서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책을
갖춰놓고 팔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역할을 하는 서점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음.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적인 서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권의 책을 특별하게 만나는 경험을 선물하는 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책을 다른 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특별하게 이 책이 나한테 와닿는 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 처방도 하고 책 모임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하다거나 한 권의 책을 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적인 서점을 찾아주시면 다정한 독서 주치의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렇게 문장입니다형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